1971년 12월 2일 소련의 화성 착륙선 하나가 붉은 행성 표면에 내려앉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순간이었죠. 전 세계가 몰랐던 이 위협은 단 14초 만에 끝났습니다. 신호가 끊겼고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14초 이전에 소련은 이미 수십 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 모든 걸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무도 몰랐던 소련의 화성 정복 프로젝트,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이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앞지르려 했던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1957년 스푸트니크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1961년엔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진짜 목표는 달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처음부터 화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미국도 노리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죠. 화성은 달랐습니다.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었고 만약 소련이 먼저 화성에 도달한다면 태양계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 소련은 극비리의 화성 탐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너무 비밀스러워서 실패하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됐죠. 첫 번째 시도는 1960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행성 간 발사 시도였던 거죠. 로켓 이름은 R-7 ICBM이었는데 원래는 핵탄두를 실어 나르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걸 개조해서 화성 탐사선을 3억 킬로미터 밖으로 보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발사 직후 로켓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자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폭발했죠. 소련 정부는 이 사실을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4일 뒤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로켓이 지구 궤도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상단 엔진이 점화되지 않았고 탐사선은 궤도에 갇혀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불타 사라졌죠. 소련은 이 탐사선에 코스모스 60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지구 궤도용 군사 위성 실험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실제로는 화성 탐선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련은 실패를 감췄습니다. 실패한 화성 탐사선은 전부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위장됐고 외부에선 아무도 그게 화성 프로젝트였다는 걸 몰랐거든요. 1962년에도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EMV라는 새로운 세대 탐사선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화성 근처를 지나가며 사진을 찍는 플라이바리 버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랜더 버전이었습니다. 1962년 10월 24일 플라이바이 탐사선이 발사됐지만 또다시 상단 엔진이 고장났고 코스모스 21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5일 뒤 랜더 버전이 발사됐는데 이번엔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했죠. 두 번의 참사가 일주일 만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소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성까지 가는 발사창은 26개월마다 한 번씩만 열리거든요. 실패할 때마다 2년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1962년 12월 1일 소련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마스 1호라는 탐사선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을 향해 날아갔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소련 최초로 행성 간 공간을 날아가는 탐사선이 생긴 거니까요. 마스 1호는 무려 2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며 61차례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기장 측정기, 방사선 탐지기, 우주 먼지 센서까지 장착하고 있었죠. 하지만 1963년 3월 21일 화성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신호가 끊겼습니다. 지구에서 1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아마도 자세 제어용 가스 탱크에서 누출이 발생했을 겁니다. 탐사선이 회전을 멈추지 못하고 안테나가 지구 방향을 잃었고 전력 시스템도 얼어붙었을 거예요. 마스 1호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소련은 이걸 성과로 봤어요. 적어도 화성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1964년에는 존드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더 개선된 시스템에다가 실험용 플라즈마 추진기 6개까지 달았어요. 당시로선 최첨단 기술이었죠. 적외선 분광계도 있어서 화성 표면을 분석하고 식물의 흔적까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화성을 향해 날아갔지만 결국 또 신호가 끊겼습니다.
전력 시스템 고장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화성을 1600km 차이로 빗나갔죠. 정말 아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 1965년에서 1968년까지 소련은 조용했습니다. 화성 탐사선을 하나도 발사하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소련 우주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화성 궤도선과 착륙선을 동시에 보내는 복합 임무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화성 궤도를 돌면서 사진을 찍고 동시에 착륙선을 표면에 내려보내는 거였죠. 이 임무를 위해선 더 큰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더 무거운 탐사선, 더 강력한 데이터 송신 장치, 그리고 화성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기 위한 긴 연소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1969년에 역사상 가장 야심찬 화성 탐사선 2대를 준비했습니다. 마스 1969A와 마슨 969B, 일명 M69 시리즈였죠. 이 탐사선들은 작은 버스만 한 크기였고 최첨단 촬영 장비와 표면 스캐닝 장비, 장거리 통신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사 로켓은 프로톤 K였습니다. 높이 58m에 추력 240만 파운드를 자랑하는 괴물 같은 로켓이었죠. 이미 몇 번 성공한 적 있는 검증된 로켓이었습니다. 1969년 3월 27일 마스 1969A가 발사대에 올라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을 뒤덮었고 인근 마을의 유리창이 깨졌으며 불타는 파편이 카자흐스탄 초원에 흩어졌습니다. 탐사선도 로켓도 발사대도 모두 사라졌죠. 5일 뒤 소련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스 1969B였어요. 똑같은 계획, 똑같은 로켓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공중에서가 아니라 단 분리 중에 터졌어요. 상단부가 고장나면서 탑재체가 대기권으로 추락해 불타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 2개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수년간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소련 우주기관 내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소련 화성 프로그램의 자랑이었거든요. 미국의 마리너 4호와 6호 성공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했는데 참혹한 실패로 끝난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은폐됐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임무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탐사선이 실패하면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지만 소련에선 비밀이 곧 정책이었습니다. 성공한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묻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소련이 몇 번이나 화성 탐사를 시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6개 이상의 추가 탐사선이 코스모스나 존드 같은 이름으로 발사됐을 거라고 추정될 뿐이죠. 어떤 건 궤도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발사 중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의도적으로 파괴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기밀로 분류됐고, 오늘날까지도 일부 자료는 소련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잠겨 있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이 되자 그들은 준비가 됐어요. 이번엔 2대의 강력한 탐사선 마스 2호와 마스 3호를 보냈습니다. 각각 2부분으로 구성됐는데 궤도선이 위에서 대기를 연구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착륙선은 화성 하늘을 뚫고 내려가 땅에 닿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각 착륙선엔 센서 배열, 토양 채취기, 기상 관측소가 달려 있었고 가장 흥미로운 건 프로프-M이라는 작은 로봇 탐사 로버였습니다. 바퀴가 없었고 대신 금속 스키처럼 생긴 다리로 벌레처럼 앞으로 기어가도록 설계됐죠. 뒤에는 케이블을 끌고 다니며 착륙선에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 12월 27일 마스 2호 착륙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2만 km 이상이었죠.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고 하강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착륙선은 그대로 화성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역사적이었습니다. 마스 2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최초로 화성 표면에 닿은 것이 됐거든요. 비록 추락한 거긴 했지만 말이죠. 신호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그냥 침묵뿐이었습니다. 고속으로 충돌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며칠 뒤인 12월 2일, 마스 3호 착륙선이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엔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낙하산이 펼쳐졌고 역추진 로켓이 점화됐습니다. 착륙선은 거대한 화성 먼지 폭풍을 뚫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접촉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선이 화성에 연착륙한 순간이었죠. 착륙선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기술자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하지만 14.5초 뒤 신호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화성 전체를 뒤덮고 있던 역사상 최악의 먼지 폭풍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착륙선의 전자장비를 합선시키거나 안테나를 망가뜨리거나 순식간에 기계를 먼지로 덮어버릴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였든 마스 3호는 거의 즉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뭔가를 보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정확히는 사진 같은 거였죠. 이미지는 엉망이었습니다. 회색 얼룩에 정적줄만 가득했어요. 명확한 물체도 없고 지형지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하고 부서진 이미지는 화성 표면에서 전송된 최초의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정적처럼 보였지만 그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탐사 로버 프로프엠은 배치되지 못했어요. 마스 3호 착륙선이 로버를 풀어줄 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화성 먼지 어딘가에 그 작은 로봇이 지금도 그대로 놓여 있을 겁니다. 50년 넘게 만져지지 않은 채 다른 세계의 소련 하드웨어 조각이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는 거죠. 소련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들이 먼저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화성 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화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거든요. 2018년부터 인사이트 탐사선이 화성의 지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 지진 실험 장비로 1,300건 이상의 진동을 기록했는데 지구와 비교하면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년 50만에서 100만의 지진을 기록하거든요. 게다가 화성에서 일어나는 진동은 거의 다 약해서 규모 3 이하입니다. 가장 강한 지진은 2021년 8월에 기록된 규모 4.2였죠. 그런데 2022년 5월 화성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에서라면 이 정도면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기반 시설이 약간 손상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화성에선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진은 보통 지갑한 이동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 더 강하게 발생하는데 화성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규모 5 지진이 발생했다는 건 화성 내부의 지각 활동이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움직임과 마그마 분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마그마가 상승하면 화성의 단일 암석권판을 휘게 만들고 이게 지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화성의 지질 활동이 우리를 거주 가능성의 미스터리 해결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까요? 우리는 화성을 매우 가혹하고 살기 힘든 세계로 알고 있습니다. 극도로 춥고 끔찍한 방사선에 액체물도 없죠. 당연히 코끼리, 호랑이, 심지어 생쥐 같은 것도 표면에 없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그런 환경을 견딜 수 없고 망원경이나 탐사 로버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생물은 이런 도구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은 지구에서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화성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더 따뜻하고 치명적인 방사선이 없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말이죠. 게다가 화성에서 지하 호수가 발견된 건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액체물 가능성을 시사하니까요. 물은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2018년 화성을 도는 마스 익스프레스 우주선의 레이더 장비가 화성 남극에서 거대한 지하 호수를 탐지했습니다. 근처에 더 작은 물 저장소 3곳도 발견했죠. 이 호수들은 7만 5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에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무스트랄 평원이라는 거대한 얼음으로 덮인 평지에 위치해 있어요. 2022년엔 엑소마스 궤도선의 장비가 발레스 마리너리스 협곡에도 얼어붙었거나 액체 상태의 거대한 물 저장고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협곡 시스템 내부에 숨겨져 있는데 이 협곡은 화성 적도를 따라 뻗어 있어요.
협곡의 물은 네덜란드 크기만 한 면적을 차지합니다. 행성 표면에 매우 가까운 곳, 토양 상부 1m 이내에 위치해 있죠. 지구에서는 남극의 비슷한 빙하 아래 호수에서 미생물, 물고기, 기타 유기체가 발견됐습니다.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화성 내부에서 나오는 소량의 열이 표면 아래에 유지되는데 얼음을 녹이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호수가 높은 염분 농도 때문에 얼어붙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지구 바다보다 20배 이상 짜다면 미생물조차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하호수의 물 성분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버린 표면 물 저장소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죠. 한때 화성엔 많은 호수와 강이 흘렀습니다. 행성이 더 따뜻했고 대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물 저장소엔 다양한 유기체가 살았을 수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고대 수원지 근처에서 유기 분자를 찾아낸 거예요. 로버가 화성에서 유기물을 발견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은 중요해요. 생명체에 특히 유리한 고대강과 호수 합류 지점에서 발견됐거든요. 제제로 크레이터라는 곳인데 지름 45km입니다. 삼각주가 약 35억 년 전에 형성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 흙, 염분이 쌓였어요. 퍼서비어런스는 이 혼합물에서 지금까지 화성에서 추출된 것 중 가장 많은 양의 유기 분자를 뽑아냈습니다. 지구에서도 고대 유기체의 화석이 이런 퇴적암에서 흔히 발견되거든요. 화성 로버 퍼서비어런스의 셜록 장비는 유기 및 화학 물질을 식별하도록 설계됐는데 제재로 크레이터의 분자를 스캔했습니다. 다른 원소들 사이에서 탄소 원자와 결합된 수소 원자를 탐지했죠. 탄소는 생명체의 필수적이고 생물학적 활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재로 크레이터 퇴적물의 유기 분자가 황산염과 얽혀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구에서 황산염 퇴적물은 유기물을 보존하고 종종 생명의 흔적을 포함하거든요. 하지만 크레이터의 분자들은 자연적 과정을 통해 형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샘플이 지구로 돌아오면 그 기원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NASA가 미래 임무에서 계획하고 있죠. 한편 과학자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가리키는 다른 힌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큐리오시티 로버가 행성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메탄을 감지했거든요. 부피 기준 10억 분의 21입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메탄은 지구 대기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되고 살아있는 유기체의 배출로 인해 형성됩니다. 연구자들은 화성의 가스도 거주자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려 계획하고 있어요. 만약 메탄이 오래전에 형성됐다면 이미 구성 요소로 분해됐을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가스가 암석과 물 사이의 상호작용 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메탄만이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가스는 아닙니다. 지구에서 해롭다고 여겨지는 이산화탄소가 곧 화성에서 귀중해질 수 있거든요. 토스터 크기의 실험 장치 몫이가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에 실려 화성으로 갔습니다. 부품들은 니켈 기반 내열 합금으로 3D 프린터로 출력됐어요. 구성에는 열 유지를 위한 가벼운 에어로겔과 적외선 복사를 반사하는 얇은 외부 금 코팅도 포함됩니다. 덕분에 이 독특한 장치는 가스 변환이 일어나는 섭씨 80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요. 몫이는 최근 이산화탄소에서 순수사소를 생산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산소 원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부산물인 일산화탄소는 대기로 방출됩니다. 이 도구는 시간당 최대 10g의 산소를 생산하도록 설계됐어요. 하지만 첫 시험 중 1시간 작동 후 가스 출력은 약 5.4g이었건 이는 우주 비행사 한 명이 약 10분 동안 숨 쉬기에 충분합니다. 이 장치는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원료 측면에서 사실상 무제한이거든요. 화성 대기의 96% 이산화탄소니까요. 또한 몫이는 화성 전체를 덮고 있는 레골리스를 사용합니다. 이 토양을 처리하면 연료, 숨쉴 공기 또는 수소와 결합하면 물이 됩니다. NASA와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발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대표는 비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2029년에 화성의 우주 비행사들의 첫 이미지를 보게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스타쉽 우주선의 랩터 엔진 14개는 이미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한편 NASA도 스타쉽을 달을 위한 첫 유인 착륙 모듈로 선택했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주 비행사들은 2025년이나 2027년에 아르테미스 새 임무의 일환으로 달 표면에 착륙할 겁니다. 그 다음 2040년까지 NASA는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 계획이고 달은 연료 보급 기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비행 후에도 식민지 개척자들은 여전히 화성의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정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이 유용할 겁니다.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승무원은 행성 적도 근처에 착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발레스 마리너리스에 액체물이 있는 협곡이 완벽한 착륙 지점이 될 거예요. 물은 마시기, 작물 재배, 가정 수요 유지에 필요하거든요. 정착민들은 또한 산소가 필요할 겁니다. 화성의 공기는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의 독성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목시가 이 문제 해결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지구로 돌아가는 여행을 위해 화성에서 직접 로켓 연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화성에 공장을 세워 물, 얼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메탄과 액체 산소를 생산하려고 해요. 만약 연구자들이 빙하 아래 호수에서 미생물을 발견한다면 그것도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겠죠. 현지 미생물들은 화성의 가혹한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화성의 다양한 기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던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서 살게 될까요? 소련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류도 화성을 향한 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